6월 들어서 국내 증시가 급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기관 투자자 쪽을 모시고 하반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예측 그리고 요즘 지주회사 많이 오르고 뭐 밸류업 정책 이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증시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죠.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그 기관 쪽 반응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일단 시장에 큰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오늘 확 바뀐 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전문가들은 짧고 굵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도 단기적으로는 짧고 굵게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트럼프 측에서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 상황이 뭐 길게 끌어진다거나 이로 인해서 글로벌하게 변동성이 확대된다거나 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 증시 중심으로 많이 좋기도 했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S&P 500이 연초 대비해서 최고가 대비해서 한 1~2%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고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짧은 조정 정도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뭐 아직은 확전될 만한 네. 여지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좀 더 확산돼서 글로벌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여지로 확산되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달 들어서 증시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뭐 에셋플러스라는 회사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같이 그 교류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국내 그 기관 매니저들도 그렇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많이 변화하는 흐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제도 개편이란 걸 통해서 밸류업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인데 작년에 나왔던 밸류업 정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실효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좀 입장을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 일본에서 보여줬던 지난 2년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밸류업 정책을 저희가 좀 많이 본따서 정책으로 삼았던 것들도 있는데 일본에서도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하고 네. 경영진의 책임 강화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 유도하는 뭐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들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면서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급격하게 좋아진다라기보다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서 밸류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들이 외국인들에겐 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그 밸류업 정책에 실효성이 없었는데 이 신정부는 실효성 있게 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변화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의 핵심이 이제 그러면 상법 개정인 건지 아니면 가장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네. 상법 개정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게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주 지배 구조가 좀 부실했던 기업들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사례로서 보여줘야만 시장이 신뢰를 할 텐데 뭐 그전에는 상법 개정도 안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네. 다방면에서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좀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밸류업과는 다른 초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 정부의 밸류업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를 흔드는 거라기보다 주주 환원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바램 정도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리고 이제 밸류업 지수도 사실은 그렇게 힘있게 가기는 좀 어려웠던 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 정부는 그걸 좀 더 강하게 추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사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네. 기업들에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실제 기업들이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였던 거죠. 예. 그러면 고태훈 이사께서 생각하실 때 새 정부의 여러 정책들 아까 말씀 뭐 자사주 소각부터 시작해서 뭐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필요해 보이는 정책은 뭐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투자의 시각을 좀 바꿔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뭐 필패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사실 국장 떠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부동산 투자로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총자산에서 보면 대부분 가구 자산에서 7, 80% 정도가 부동산에 쏠려 있고요. 우리나라 대출도 7, 80% 정도는 주택에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선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정부는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1,000만 명, 2천만 명 이상이 계좌를 개설해서 충분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시장인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시장을 한 번도 인컴형 자산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충분하게 배당이 나오면서 뭐 지금 뭐 상가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나오는 캡레이트 대비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 대비해서 좋은 소득을 낼 수 있는 좋은 현금성 흐름을 낼 수 있는 네네. 그런 시장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면 사실은 지금 뭐 우선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4, 5% 이상의 배당을 주는 우선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한 우선주들 같은 경우가 분리과세로 도입되게 되면 실효적인 세후 수익률로 4% 이상을 준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인컴형 투자 자산으로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컴형 투자 자산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만은 뭐 쉽게 저희가 표현하면 따박따박 다달이 뭔가 네. 돈이 들어오던가 네. 뭐 이제 그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 배당이니까 분기별로 뭔가 확실한 수익이 잡힐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주식이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뭔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분리과세를 해준다, 배당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급락해 버리거나 주식시장이라는 건 변동성이 큰 자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과연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 투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결국에는 저희 회사 같이 이제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회사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이 올라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물론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중심으로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고 반도체는 특히 패권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감들이 있지만 다른 산업 쪽에서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제가 뭐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K-뷰티라든지 K-컬처를 통해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는 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 350조짜리 회사가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 뭐 APR이라든지 오늘 뭐 뉴스가 크게 나왔던 파마리서치, 휴젤 같은 기업들은 다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원대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3, 40개가 생기면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150조, 200조의 시가총액은 단일 기업 350조보다 굉장히 큰 위력적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적으로 위력이 있는 네. 그런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긍정적으로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가치의 측면은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위에 인컴을 좀 더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를 같이 또 얘기를 좀 해줘. 파마리서치는 이전에도 이제 방송 나오셔서 말씀을 조금 하셨어요. 네. 그리고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포트폴리오에 보면 SF플러스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파마리서치가 또 들어있기도 하고 네. 오늘 발표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뭐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시 반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IR이 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지금 홀딩스와 신설회사로 분할되는 모습들이 뭐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좀 확대하기 위한 흐름이 아닐까 일반적인 그런 흐름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뭐 지금의 분할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사실 K-뷰티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그 일주일간 상승이 컸던 것도 6월 달에 1일부터 10일까지의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 수출 데이터들이 YOY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월만 빼고 2월, 3월, 4월에는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고 5월에는 9% 이상 성장을 하면서 수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5월에는 MOM으로 유럽에서 굉장히 큰 물량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해외로 나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구나. 근데 이러한 흐름에 지금 이제 파마리서치의 지배구조 이슈가 약간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지만 뭐 다른 기업들이 이런 성장을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증명을 해낸다면 뭐 저는 그 문제 없이 좀 지나갈 수 있는 이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단에서는 사실 좀 앞으로 당분간 횡보할 수 있는 네. 일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기업 분할 이슈에는 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고객들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네. 이걸 분리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나름의 명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파마 리서치는 그냥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나눈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배 주주의 조금 강화를 위한 분할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태훈 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파마 리서치의 실적이나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이슈를 돌파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올라오는 게 가장 네.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 이슈가 앞으로도 수출 데이터나 해외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면 뭐 문제 없이 좀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하나의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K뷰티를 다 흔들 만큼의 이슈로 발전하기는 뭐 사실은 우리나라 K뷰티가 너무나도 확장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까지 확대해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파마 리서치만 놓고 보시면 관망이십니까? 아니면 포트의 조종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공교롭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IR의 내용을 저희가 좀 소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의 확실히 다른 뭐 이해상충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분할에 대한 명분을 좀 줬다면 파마리서치도 어떤 고민을 해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오늘의 내용을 좀 소화해 보면서 시장이 그걸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 반부터 이제 IR이 있어서 그 내용을 듣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은 못 해주셨지만 어쨌든 K뷰티와 관련된 시장 전체는 좋게 보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른바 K가 붙은 것들이 최근에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품부터 시작해서 컨텐츠까지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계속 유지하고 계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은 계속 좀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뭐 그 부분이 가장 오가닉한 성장이기 때문에 가치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랑 증권사들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한 강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이 추진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사주 가진 기업들도 관심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그걸 고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장이 너무 반응이 좀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뭐 앵커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주사나 증권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좀 강세로 생각을 했던 좀 하우스 스타일이기도 했는데 항상 지주사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할인율이라는 기준치가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만 있었지 뭐 이게 사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30-40% 정도 할인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고 한 4-5년간 관심이 없었을 때는 50%, 60% NAV 대비 할인을 받아도 시장에서 그걸 용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메워져 갈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로 생기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개선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된다면 지주사는 아직도 사실은 NAV 대비해서는 할인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더 회복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흐름에서 올라왔던 지주사, 증권사보다는 저희는 우선주를 조금 더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통주 대비해서 평가율을 낮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0원짜리 보통주가 있다 하더라도 평가율, 그러니까 우선주의 주가가 5,000원이면 평가를 50%로 하는데 우리나라 상위 한 20개 정도의 우선주,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선주들을 평균치를 내보면 평가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선주가 보통주까지 붙는다고만 치더라도 상승률이 40%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주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정책이 나오면서 조금 더 관심을 받는다면 상승률은 좀 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지주사, 증권사 지금 이슈들이랑 정책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주에 좀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지주회사들의 우선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상승을 많이 했다면 뭐 우리가 꼭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만 상승력에서 좀 뒤처져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과 관련돼서 계속 속보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의 말로는 이 작전은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무기한 지속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이란하고 서로의 공방이 어떻게 될지 이란이 또 이 공습에 대한 반격을 어느 강도로 하느냐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속보가 들어오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뷰티, K자 들어가는 것들 말고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 갖는 새로운 분야가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던 서클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뭐 2017년, 18년부터 계속 주목해 왔는데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브로커리지들, 중간 그 중개인들이
중개상들이 굉장히 다 사라질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지점까지 우리는 계속 기술을 주목해야 된다고 많이 봤습니다. 암호화폐 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갈 수 있는 저변에 인프라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미국 법안이 이번 주에 이제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달러 기반이 확대되는 건 당연히 일어날 일이겠지만 네. 이게 원화 기반이나 위안화 기반이나 다양한 통화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스테이블 코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는 것들,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USDC를 발행하는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60빌리언, 그러니까 대략 한 80조 정도의 금액 되겠죠. 70조 정도 되겠네요. 한 70조 정도의 발행액을 가지고 리저브 펀드에서 70조를 운용하면서 운용에서 나오는 수익 한 4에서 5% 정도를 수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확산된다면 뭐 사실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간다든지 네네. 좀 과도한 측면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수많은 거래들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인프라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자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이해도가 높으실 수는 있는데 사실 가상자산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시장에 진짜 우리나라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긴 하는 거냐, 우리나라에 관련주는 진짜 있는 거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네. 뭐 서클이라는 미국 회사를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시장 기반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시장 기반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진짜로 관련주가 있다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요. 뭐 카카오그룹에서 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네. 클레이튼이라는 이제 그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이미 한 4년 전부터 비즈니스를 했고요. 이게 지금은 이름이 바뀐 상태이긴 하지만 뭐 여기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네. 뭐 사실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이 플랫폼을 먼저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지금 지니어스 법안이랑 클래리티 법안 두 가지가 통과가 되면 네. 사실은 이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제도화되는 거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많이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뭐 USDT로 이제 월급을 받기를 원하는 필리핀 네. 가정부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해외 송금의 측면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영역에서 먼저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들, 여기에 조금 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네. 너무 이거는 좀 조금 초기 단계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떤 기업이 나올지도 사실은 추정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지션을 딱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이런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도입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조금 이걸 너무 경계하지 않고 조금 더 받아들이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심을 두고 보면서 네. 실제로 이제 우리도 법제도 개선이라든지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이 나오면 관련주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네. 그때쯤 이제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정은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지금 조정이 좀 나왔으니까 네네네. 원래 에셋플러스가 저는 지수를 이렇게 추정하거나 전망하는 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시장 조정의 깊이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는 그렇게 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계속 속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이 계속 좀 변화해 나가긴 하겠지만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네. 시장은 지금 뭐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은 충격이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하기보다는 지나치게 빠지는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하락이 조금 만회가 됐습니다. 지금 1% 안쪽으로 들어와서요. 0.8%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종합지수도 아까 2.5% 이상 하락했었는데 2.2%대로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외신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시면서 오늘 시장 전략이라든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